2018년 11월 어느 오후 베이징 한국 대사관 앞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이며 철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불과 20m. 저와 자유 사이에 놓인 거리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뒤에서는 중국 공안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고 옆에서는 함께 달리던 동료 하나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문은 점점 가까워졌지만 동시에 점점 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북한을 떠나 중국 땅에서 숨어 살던 한 탈북자가 생사의 기로에서 대한민국 대사관 철문을 향해 뛰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철문 하나가 천국과 지옥을 갈랐고 그 철문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가 제 운명 전체를 결정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으며 꽃제비 채널에서 여러분께 전합니다. 북한을 벗어나 자유를 찾으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었던 순간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무역회사 간부였고 어머니는 소학교 교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나름 괜찮은 성분이었죠.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아버지가 일하던 무역회사에 배치되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장마당 경제가 활성화되던 시기였고 중국과의 무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제 업무는 중국 단둥과 베이징을 오가며 물건을 사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명의로 받은 여권과 비자로 합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들 수 있었죠. 처음 중국 땅을 밟았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단둥의 번화한 거리, 밤새도록 켜진 네온사인,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것은 겉모습뿐이었습니다. 저희는 항상 보위부 요원의 감시를 받았고 중국에 있는 동안에도 매일 저녁 생활총화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났는가, 무슨 대화를 나눴는가, 이상한 사람은 없었는가. 세 명이 한 조가 되어 서로를 감시했고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즉시 평양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그렇게 끌려간 후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변화는 2017년 여름 베이징 출장 중에 시작되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우연히 한국 드라마가 나오는 중국 인터넷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화면이었죠. 드라마 속 한국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사랑하고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드라마 속에서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북한이었다면 당장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갔을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자유롭구나.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더 큰 충격은 중국인 무역 파트너가 건넨 한마디였습니다. 당신네 나라는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요? 김정은이가 핵무기 만들 돈으로 인민들 먹여 살리면 될 텐데. 저는 반박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모든 것, 위대한 수령님, 주체사상, 남조선 괴뢰, 미제 침략자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국에 올 때마다 몰래 한국 뉴스를 찾아봤고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절망스러웠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힌 줄도 모르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탈북을 결심한 것은 2018년 봄이었습니다. 회사 동료 중 하나가 중국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조국을 배신하고 도주했다고 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자유를 찾아 떠났다는 것을요. 문제는 어떻게 떠나느냐였습니다. 중국에서 체포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범수용소에서 평생을 보내거나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이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중국 내 여러 한국 공관 중 하나에만 들어가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 공관 주변을 철통같이 감시했고 북한 보위부 요원들도 탈북 시도자들을 잡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함께 탈북을 계획한 사람은 셋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무역회사 직원인 김철호,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던 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베이징의 한 조선족 식당에서 만나 계획을 짰습니다. 대사관 철문까지 거리는 약 30m요. 뛰면 10초면 됩니다. 하지만 중국 공안들이 우리를 잡으려 할 겁니다. 그 10초 안에 모든 게 결정됩니다. 철호의 말에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못 들어가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 북한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평생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준비는 2달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베이징 한국 대사관의 정확한 위치와 주변 환경을 파악했습니다. 몇 번이나 대사관 앞을 지나가며 철문의 위치, 경비 배치, CCTV 위치를 외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직후인 오후 2시가 가장 좋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아 공안들의 대응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돈도 모았습니다. 중국 체류 중 몰래 모은 위안화가 있었고 북한에서 가져온 금반지도 팔았습니다. 만약 대사관 진입에 실패하면 이 돈으로 브로커를 통해 동남아로 도망칠 계획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장 일정을 진행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탈출 계획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철문 앞에서 중국 공안에게 붙잡히는 꿈, 북한으로 끌려가 공개 처형장에 서는 꿈. D-데이 전날 밤, 우리 셋은 베이징의 한 여관에 모였습니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명희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 딸이 불효를 저지릅니다. 철호는 창밖을 보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저는 손이 너무 떨려서 물컵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평소처럼 옷을 입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상적인 북한 무역 일꾼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오후 1시 50분, 우리는 대사관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만났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방향에서 대사관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50m, 40m, 30m. 철문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제가 소리치는 순간 우리 셋은 동시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중국 공안 2명이 우리를 발견하고 호각을 불었습니다. 서라.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m, 15m.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명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공안 한 명이 그녀의 팔을 잡은 것입니다. 가요. 저는 괜찮아요. 명희가 소리쳤습니다. 철호가 뒤돌아 달려가려 했지만 저는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우리라도 가야 해요. 10m. 철문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철호가 제 앞에서 달렸고 저는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5m. 한국 대사관 경비원이 철문을 열었습니다. 3m. 그 순간 제 뒤에서 누군가 제 옷깃을 잡았습니다.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나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앞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호가 철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철문까지 거리는 불과 1m. 저는 기어갔습니다. 공안이 제 다리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한국 대사관 직원 한 명이 달려나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놓지 마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에 온몸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철문 안쪽으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바닥에 쓰러져 숨을 헐떡였습니다. 밖에서는 중국 공안들이 고함을 질렀지만 더 이상 저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철문 안쪽은 대한민국 영토였으니까요. 괜찮으세요? 한국 외교관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명의를 두고 왔다는 죄책감,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는 황홀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서로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중국 공안들이 철문을 두드리며 우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외교관들은 단호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대사관 안작은 방에서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생활 총알을 하지 않아도 되고 보위부가 들이닥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의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중국 공안에게 붙잡혀 북한으로 송환되었을까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요. 저는 괜찮아요. 외교관은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중국 정부와 협상 후 제3국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가게 될 겁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집에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집. 그 단어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고 한국은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었으니까요. 베이징 대사관에서 보낸 3주 후 우리는 태국을 경유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로 해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힘들면서도 신기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어 교육, 민주주의 교육, 직업훈련.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선택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떤 일을 할지. 지금 저는 서울에서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중국어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돈은 제가 번 것이고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로는 지금 경기도에서 중국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만나 그날의 이야기를 합니다. 철문을 향해 달렸던 그 10초, 우리 인생을 바꾼 10초에 대해서요. 명희에 대한 소식은 1년 후에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내 다른 탈북자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해 지금은 캐나다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닿았을 때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가끔 북한에 두고 온 가족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부모님은 제 탈북 때문에 큰 고초를 겪으셨을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달려가 안기고 싶습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을 배우고 적응하고 꿈을 꾸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베이징 한국 대사관 앞 그 철문은 단순한 철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경계선이었고 두려움과 희망을 나누는 선이었습니다. 저는 그 철문을 통과했고 지금 여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